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연말 전국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부터 국정조사까지 갈 길이 먼 국회, 오늘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해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합니다. 마지막 날 뉴스나이트,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운송 차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전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3% 수준으로 줄었고 시멘트 운송은 11%로 급감했으며 전국 20여 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멘트 운수 종사자에 대해 우선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가 다시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습니다. 법과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대통령실은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 종사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가운데는 참사 발생 후 직접 압사 위험을 알리려 119에 신고 전화를 했던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부는 소방당국의 구조 활동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같은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파면부터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정보와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 청구를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동선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 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자 당시 수사팀장이 한 장관에게 사과를 촉구했는데 한 장관은 성찰이 우선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통 가면극인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2020년 연등회에 이어 22번째 등재인데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시멘트와 정유업계는 물론 석유화학과 사료업계까지 피해가 확산할 조짐입니다. 정부가 재고가 한계치에 이르고 있는 정유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화물연대와의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에 있는 한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휘발유 재고가 바닥나는 주유소들이 늘고 있는데 실제 현장은 어떤지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휘발유가 일반 휘발유가 품절이 돼서 그래서 못 팔고 있고 경유만 이제 좀 팔고 있는 상황. 이처럼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 차질이 있는 주유소는 모두 23곳으로 회전율이 높은 수도권에 주로 집중돼 있습니다. 산업부는 기름 부족 사태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유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름이 없다는 것 자체는 모든 국민들한테 엄청난 공포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해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류 피해는 정유와 시멘트 업계는 물론 석유화학과 사료업계까지 확산할 조짐입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지금 이제 공장 가동에 이제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좀 염려를 하고 있고요. 공장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결국 사료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나오고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축이 굶게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시멘트와 석유화학 업계 등 6개 단체가
하루 평균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피해 확산을 멈출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은 진척이 없습니다. 이틀 만에 이뤄진 2차 협상도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오늘 교섭 자리에서 국토부는 국회 노력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 빨리 복귀하라는 말 외에는 들을 말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향해 업무 복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측의 팽팽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지난 6월보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길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 개시 명령에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 즉각 처리를 요구했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다음 달 6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VT 노동자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한다. 정부의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헌법적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다며 철회되지 않을 경우 투쟁 강도를 더 높여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 제도가 화물 노동자의 유일한 방패라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전운임 제도는 화물 노동자의 유일한 방패이자 무기이다.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노예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천 지역에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800여 명 가운데 80%에 가까운 1,400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물리력 행사나 컨테이너 터미널 출입구 봉쇄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운송 방해라든지 불법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현장 체포가 부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영계 투쟁을 예고했던 민주노총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파업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당장 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파업 지지 문화제를 연 뒤 3일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애초 서울 국회 앞에서만 열릴 예정이었지만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영남권 조합원은 부산 신항에 모여 대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6일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쟁의권이 있는 사업은 연대 파업으로 나설 것입니다. 총회, 조퇴, 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12월 6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만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면 더는 투쟁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 종사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지하철 파업에 이은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대통령실은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지만 불법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을 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 안 된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운송 종사자들의 임금이 일반 임금 근로자보다 높다며 이번 집단 운송 거부는 교섭의 문제가 아닌 일종의 정치 투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 종사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추가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대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상황이 지속하면 앞서 제안했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검토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가능성을 열어두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만큼 합의로 이어진 지난 6월 총파업 때와 달리 이번 집단운송 거부 사태는 강대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일단 출근대라는 피했지만 지하철 파업이 길어질 경우에 시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은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정책 파업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이 시간부로 우리 지하철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교섭에 나와주십시오. 양측의 쟁점은 구조조정입니다. 막판 교섭에서 사측이 인력 감축안을 한 해 유보한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인 1,500여 명의 인력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노조는 이를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도 직접 개입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표면적인 이유는 구조조정 철회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노총의 어떤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이 그 수단으로 이용이 된다면 아마 서울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출근 시간대에는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되기도 했지만 대체 인력 투입으로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았는데 오늘 조금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날씨 추워서 왠지 더 조금 서서 갔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낮과 퇴근 시간대에는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더욱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호레일 총파업도 예고돼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에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다음 주 탄핵 소추안까지 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다시 한번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재난과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했다는 겁니다.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원내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임 건의안 가결 뒤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다음 주엔 탄핵소추안 카드까지 꺼내들 태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명령, 국민적 요구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질문에 응답해야 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탄핵안 역시 민주당 힘만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한데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도 성립한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인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또 탄핵에 인정될 위법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연일 강공 모드를 취하는 건 민심을 등에 업고 있다는 자체 판단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조사까지 맞물린 전국에서 민주당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자 이럴 거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연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여야 대치 전국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국정조사 참여 거부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에게 해임 건의안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뜻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갑툭튀 뜬금없는 해임 건의안이며 탄핵이며 들고 나오는 겁니까? 정확히 민주당도 스스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 모순 정치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역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된 이상민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더 나아가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면 이 장관은 직무정지로 국정조사에 나갈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의 파상 공세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여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운데 참사가 일어나자 직접 압사 위험을 알리려 119에 전화했던 신고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 또한 참사 전의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윗선에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밤 10시 15분 이후에도 119에는 100건에 달하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살려달라, 압사당할 것 같다. 직접적인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분단위로 쏟아졌습니다. 이때 신고자 가운데 2명도 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밤 10시 42분과 11시 1분 신고자입니다. 참사 발생 20에서 40여 분이 지날 때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소방대원들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이후입니다. 다만 주변 소음 등으로 신고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특수본은 소방당국의 구조 활동이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면 이 같은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 보고 관련자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 또한 참사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112 무전망 기록을 보면 밤 10시 36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가능한 인력을 다 보내라는 지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 전 서장이 국회에서 한 진술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이 전 서장은 당시 구체적 현장 상황을 들었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특수본은 결과적으로 이 전 서장이 밤 11시 전부터 상황의 급박성을 알고 있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과 소방 모두 신고 창구인 112와 119를 통해 참사 전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이 윗선에 제대로 보고가 된 건지, 되었다면 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소방청의 중앙통제단 운영계획서를 저희 YTN이 입수했습니다. 직접 살펴보니까 이 운영계획서 결제 시점이 참사 진행 상황과는 달랐는데 그래서 경찰은 사후에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서입니다. 중앙통제단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구조 활동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참사 당일 오전 충북 괴산 지진 대응을 위해 꾸려진 중앙통제단이 이태원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문서의 핵심입니다. 특수본이 주목하는 건 문서 왼쪽 위에 적힌 10월 29일입니다. 이 칸은 원래 결제 날짜를 적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서 관리 카드를 보면 문서가 실제 결제된 건 29일이 아니라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희생자가 151명으로 나왔는데 이 또한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집계 현황입니다. 이 계획서를 확보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청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서에 10월 29일이라고 쓴 건 경황이 없어 벌어진 실수였고 결제권자가 사고 수습 때문에 외근을 나간 상태라 어쩔 수 없이 30일에 결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중앙통제단 가동 시점과 역할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참사 당일 밤 11시 9분 소방 간부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충북 괴산 지진 때 운영하던 중앙통제단을 이어받아 대응하겠다는 언급이 있었고 밤 11시 50분에는 전국 구급대 동원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반박에도 특수본은 중앙통제단이 운영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11시 때 내려진 조치들은 중앙통제단이 내린 게 아니며 이미 참사 당일 밤 소방 근무자 모두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 그러니까 참사 당일 실제 중앙통제단이 운영됐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곽 전 의원 뇌물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 추징금 25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을, 남욱 변호사에게는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여야의 해임 건의안 충돌, 오는 2일로 법정 시한이 다가온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1시간 가까운 회동을 통해 오는 2일 법정 시한인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합의 안 됐습니다. 회동을 갖고 더 의견을 교환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이재명표 예산에 대한 이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논란까지 겹치며 쟁점은 더 많고 복잡해졌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강행 처리하면 예산안도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해임안을 거두라는 겁니다.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2일 오후까지 여야가 쟁점을 해소해 가급적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찾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의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를 일단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부수법안 협상은 진통 끝에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금융투자소득세와 종부세 등에 대한 여야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여야 모두 지각 예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부담인 만큼 시한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맞물리며 좀처럼 예산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영화 관람 정보와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동선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12일 영화관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객들 사이에서 팝콘도 먹으며 영화를 보는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은 영화 관람 관련 지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와 더불어 지난 5월 13일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청담동 한 식당에서 만찬으로 450만 원을 결제했는지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한 단체인데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처음 개최한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이 단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영수증 등이 공개되면 수행원 규모나 이동 경로가 노출돼 국가 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 특활비 정보 공개 소송에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납세자 연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특활비와 옷값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납세자 연맹은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하고 경호 문제하고 사실상은 비교를 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이제 우선시 돼야 될 사안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이른바 옷값 소송 항소 이유서에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립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자 당시 한 장관을 수사한 수사팀장은 없는 죄를 덮어 씌우려 했다며 사실상 한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는데 한 장관은 성찰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재작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여권 인사 관련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팀 소속이던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의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자 당시 1차장 검사로 한 장관을 수사하다 정 위원과 함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이정현 연구위원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별도의 입장문을 내며 사실상 한 장관의 사과를 촉구한 겁니다. 이 위원은 정 연구위원을 부당하게 기소하는 데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이들이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장관 취임 뒤 정 연구위원에 대한 보복 수사, 기소를 벌였던 검사는 영전했다면서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장관을 저격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죄를 선고한 2심 역시 당시 정 연구위원의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맞섰습니다. 정 연구위원을 기소했던 서울고검 수사팀 역시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진지한 사과나 성찰 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상황이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무단 침입해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기자들에게 접근 금지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집 주소를 공개해서 파문일고 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는데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던 경찰의 대국민 약속이 공연불회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직원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SNS에 올렸습니다. 문서는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통신금지를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한 장관과 가족들의 이름, 집 주소가 고스란히 기재됐습니다. 앞서 더탐사 소속 직원 5명은 한 장관의 집 앞까지 무단 침입해 현관 잠금 장치를 열려고 시도했고 한 장관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한 장관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접근, 통신 금지를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낸 겁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해자 개인정보가 적힌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 측에게만 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의자에겐 조치 내용과 기간, 항고 절차만 적힌 통보서를 별도로 보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더 탐사 직원들에게 긴급응급조치 사실과 그 이유를 문서로 알리면서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거듭 공언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지난 9월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피해자 보호 등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채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아 보복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개인정보를 스토킹 피의자들에게 제공해 약속을 스스로 공연불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서경찰서가 한 장관의 주소가 그대로 노출된 결정서를 보낸 경위를 파악한 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절차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첩보 은폐 시도는 없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수백 명이 관련 첩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서 공식 발표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 논리를 비판했습니다. 또 고인 사망 다음 날 열린 회의에서 월북과 배치되는 정보를 선별해 삭제했다는 건 영장 범죄 사실에도 없는 내용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추웠는데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는데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에는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 자세한 날씨 전망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아침 출근길. 거리 풍경은 하루 만에 한겨울로 변했습니다. 긴 패딩에 두꺼운 외투는 기본, 목도리에 장갑, 귀마개까지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이렇게 많이 껴입었는데도 추워가지고 핫팩도 들고 나오고 너무 추워요, 요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9도, 전날보다 17도나 낮았고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5도에 머물렀습니다. 설악산은 영하 17.5도까지 떨어졌고 파주와 철원도 영하 8.9도를 기록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온도가 영하 35도에 달하는 강한 찬 공기가 남하면서 급격하게 추워지며 11월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정도였는데 서울도 비슷한 수준의 추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절정에 달한 뒤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강력 한파 속에 서울에는 밤사이 눈이 흩날렸습니다. 지난해보다 19일 늦은 첫눈입니다. 이어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낮부터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안에는 최고 7cm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다며 빙판길 교통안전과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이번 겨울 우려했던 재유행은 정체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과 비교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사흘째 한 주 전 같은 요일보다 신규 환자가 줄었고 감소폭도 커졌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1까지 내려와 유행 확산과 억제를 가르는 기준인 1에 근접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5주째 중간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유행 규모는 정체 양상을 보이지만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달 첫째 주 하루 평균 300명가량이던 위중증 환자는 넷째 주에는 460명까지 늘었습니다. 다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주 연속 30%대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소 증감이 있더라도 당분간은 환자 증가세가 유지될 거라며 원래 계획대로 하루 신규 환자 20만 명 수준까지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행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변수로는 변이 바이러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BA 2.75의 하위 변이 BN1이 7.7% 검출돼 현재 우세종인 BA5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에 대한 감시는 항상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도 당국과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지금 확산하는 바이러스가 대부분 오미크론 세부 계통인 만큼 현재 접종 중인 개량 백신으로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소비마저 부진했는데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강타한 고물가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10월 국내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5% 줄었습니다. 넉 달 연속 감소세인데 축소폭은 코로나19 타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지난 2020년 4월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수출 감소 속에 자동차와 기계장비 생산이 부진했고 금융과 보험, 부동산 등의 서비스 업종도 주춤했습니다. 경기 악화는 소비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0월 소비는 한 달 전보다 0.2% 줄어 2달 연속 축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의류 소비가 줄었고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도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고려하면 4분기엔 소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출도 소비도 앞날이 흐린 셈입니다. 소비와 내수가 얼마나 이제 이렇게 활력을 유지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뭐 중국의 경기 또는 경제 성장이 지금 언제 회복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나라 수출과 제조업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설비 투자가 보합을 보인 가운데 건설 투자를 뜻하는 건설 기성이 3.8% 늘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강원도 양양 추락사고 헬기의 사고 당시 모습이 인근 주택 CCTV에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영상을 분석해봤는데 꼬리날개에 결함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종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주택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사고 당일인 27일 오전 10시 49분쯤 산불 진화용 물바구니를 단 헬기가 궤도 방송하며 야산 인근 상공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비행하던 헬기가 방향을 바꾸는가 싶더니 갑자기 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이후 헬기는 거의 수평을 유지한 채 5차례가량 돌면서 20여 초 만에 수직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30여 초 뒤 헬기가 추락한 산 중턱에선 6차례 이상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는 꼬리날개에 결함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비행을 쭉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꼬리날개 부분에 결함이 발생을 하면서 헬리콥터가 돌기 시작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특히 조종사는 추락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종사분께서 헬리콥터를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상에 헬리콥터가 계속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보이거든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함께 준비한 녹취를 듣고 시작을 할 텐데요. 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 소추안까지 거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국민의힘 즉각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해임 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 짓겠습니다.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먼저 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그간의 상황들을 좀 정리해 보면 국정조사 합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는 이제 시기는 이제 뭐 민주당 원내대표부에 좀 일임하는 느낌으로 좀 줬기 때문에 뭔가 시기는 조금 조절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결정들 어떻게 보시는지? 그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실 어제 그 백브리핑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까지 설마 해임 건의안을 진짜 낼까 이런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해임 건의안 발의를 했거든요. 네네.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나 아마 굉장히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라는 엄청난 큰 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지금 특수본이 엄청나게 지금 그 큰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기관이 잘못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따져서 법적 책임과 형사적 처벌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래 수사를 먼저 하고 수사 결과를 본 다음에 미흡한 게 있으면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과거의 전례가 있다고 한다면 강제성을 가진 특수본의 강제적 수사와 별도로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기관의 어떤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나 재발 방지책을 한다면 생산적인 국정조사는 가능하겠다 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오랜만에 같이 여야가 협의해서 할 수 있었던 국정조사인데 국정조사 합의 표결을 하자마자 바로 이상민 장관을 해임 건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국정조사 잘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관 보고를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 현장 가서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 증인을 불러서 신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 보고를 받을 때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무 장관이 지금 행안부 장관인데 그런데 행안부 장관을 파면해 놓고 나서 어떻게 기관 보고를 받겠다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이 국정조사를 통한 오랜만에 여야가 서로 협치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이번에 민주당이 너무 좀 과도하게 조급하게 서두른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게 분명히 국민적인 시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 카드를 빼내들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적 책임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워줘야 될 사람들이 뭐 인심 쓰듯이 지는 것이 아니라요.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밝혀졌으면 당연히 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다만 그것에 앞서서 정치권은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거든요. 도덕적인 책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0여 명의 사망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300여 명의 그런 부상자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큰 참사라는 결과가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또는 이 정부에서 아무도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없었다는 지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 정부가 이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정말 제대로 직면하고 있고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나아가서는 국정조사를 더 잘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임재 전 용산 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류미진 전 총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기 발령이 돼서 업무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배제시키는 이유는 윗선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서장을 대기 발령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둔다면 용산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이상민 장관이 경찰 또는 소방의 총 책임자 그리고 감독자, 지휘 감독자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장관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데 과연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으며 또는 특수본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특수본이 지난번에 강제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를 했는데요. 그 행정부 장관, 즉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은 압수수색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장관을 일단 해임해놓고 얼마든지 국정조사에서 일반 증인으로도 부를 수 있고 자료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인 책임을 먼저 묻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양측의 입장들이 지금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좀 봐야 하는데 국민의힘도 상당히 세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일단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대통령실에서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탄핵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요. 단독 추진하는 것, 이 탄핵안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도 처음에 지금 해임 건의안도 설마 할까? 이 시기에 할까? 지금 예산안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는데 이제 가는 걸 보면 탄핵안까지도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그 최근에 강경한 흐름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에 맡긴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저는 그 안에서 강경한 입장도 있었지만 다소 온건한 입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고 거기서 더 나가서 지금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지만 탄핵 소추안은 명백한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만 국무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특수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미흡하면 국정조사하고 미흡하면 정치적 책임을 묻자라는 것이고 이상민 장관 국회에 여러 차례 나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백지수표 던져놓은 것이다. 사표를 이미 백지수표로 던져놓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거에 세월호 사건 때도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장관 수염 답수룩하게 빌려가면서 그 모든 사태를 수습한 다음에 스스로 다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책임 있는 당시 주무 장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연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합의해놓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주무 장관인 행안부 장관 파면해라. 안 되니까 해임 건의안 내겠다. 안 되니까 탄핵 소추하겠다. 이건 정치 공세 외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래서 국정조사가 정말 생산적으로 어디가 잘했고 어디가 잘못됐고 무엇이 미흡하고 무엇이 허점이었는가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새로운 진상을 알리고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국정조사를 여야의 협치 상황에서 잘 해낸 다음에 그리고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는 이상민 장관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법적 책임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태가 수습이 된다 하면 당연히 저는 사표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왜 못 기다리고 저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도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법률가시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탄핵으로 인정할 만한 위법 사유 있다고 보시는지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분명히 탄핵 소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헌법상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어야 그래야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그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난과 안전관리사무의 총책임자입니다. 관련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도 계속 주장하셨다시피 경찰 그리고 소방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최종 감독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의무를 가지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예방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참사 당시에 왜 대통령보다도 거의 20분 정도가 늦게 보고를 받고 그 후에 늑장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참사가 발생한 후에 했던 발언들이나 그 후에 했던 이야기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들을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헌법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한 공무원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도 위반하는 것이고 직무유기 사유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탄핵 소추를 할 만한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위반 그리고 소추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강대강으로 붙을 것이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이 시기는 지금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거기에 국정조사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예산 얘기는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짚어볼 거니까요. 국정조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별개라는 거예요.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이미 뭐 이거 합의 파기다.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꺼내야 될까? 이것도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발의를 이제 해임 건의안 발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12월 2일 날까지 뭐 조치가 없으면 표결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은 오늘 그 백브리핑이나 나온 입장은 민주당이 정말 오늘 발의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이것들을 여야 협치를 완전히 깰 수 있는 강대강의 극한 파동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무엇이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제 중재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 이제 그 박 의장께서 오늘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끝까지 타협을 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12월 1일 표결까지 시간이 좀 있다.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마지막 의회주의에 살아있는 정신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국민들이 봤을 때 여야가 어렵게 정말 이 강대강의 대치 국면에서 국정조사를 합의를 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무언가 생산적인 국정조사의 어떤 여야의 어떤 의회주의의 모습을 보기를 기대했는데 국정조사를 표결에 합의한 다음에 바로 이상민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사실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게 저는 분명해 보이고요. 한 번도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에 문제가 되고 의혹이 되는 주무장관을 그 전에 먼저 파면하거나 해임 건의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본다면 저는 지금 민주당이 강경파에 휘둘려서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마지막까지 국회가 아직도 여야 협치의 정신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12월 2일 표결 전까지 좀 마지막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저희들은 그걸 본 다음에 12월 2일 날 정말 본회의를 강행을 해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면 그다음 뭐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것인지 그건 그 다음에 논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중재안이 있을지 지금 뭐 아주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국정조사 보이콧을 해요. 국민의힘이 상황이 이제 뭐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해서 거부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정조사 보이콧하겠다. 그렇게 되면 뭐 단독으로 민주당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그 국민의힘에서 강경하게 국정조사를 반대하셨을 때도 야당은 그 정의당을 포함해서 야당은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국정조사가 보이콧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국정조사 보이콧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합의 자체가 예산안이 완전히 확정되고 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일단 예산안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현상에서는 뭐 눈에 띄게 뭐 느껴지는 바는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국회에서 합의가 잘 돼서 모든 게 잘 이루어져서 순탄하게 국정조사에 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보이콧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단독으로 하는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정치적인 어떤 압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그 거부권 행사합니다.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그럼 이거 이렇게 역사상 없지 않나요? 2명이나 어떤 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2번이나 거부권을 발휘한 적이 좀 없었죠? 그건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난번에 해외 순방 이후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똑같이 해임 건의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해임 건의안이 나오면은 보통 사퇴하거나 그런 게 좀 순서였던 게 맞죠? 사퇴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 거부권 행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달아서 이렇게 또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에서 또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이상민 장관의 잘잘못을 떠나서 대통령이 볼 때는 민주당의 집 해임 건의안 발의 통과가 너무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국민들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를 지키느냐, 자리를 그만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시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시기의 문제가 뭐가 크게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는 거하고 한 달 뒤에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정말 정치 도의적으로 적어도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리고 저는 그 즈음에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정말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 즈음에 대통령도 나와서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태가 마무리되고 조사가 다 끝나고 진상규명이 끝난 다음에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사과 표명을 다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맞는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와 순서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봐주지 않고 지금 당장 물러나야 되겠다.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정국에서 예산안 통과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것을 카드로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근식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상민 장관의 어떤 시기, 사퇴할 수 있는 지금 뭐 시기가 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이 모든 과정이 이상민 지키기 아니냐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물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조사 대상이 장관인데 과연 조사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제기 시작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늘 이제 입장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진상규명 대상이 포함된 그 이상민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하면 국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장관이 지금 저렇게 장관으로 있는 것 자체가 조사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으로 명백히 있는 분이고 당연히 이 모든 그 참사의 총책임자로서 왜 그럼 특수본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도 안 하고 압수수색의 대상에서는 장관의 업무실은 배제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 이상민 장관이라는 그 분 자체가 그냥 행안부 장관이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굉장히 또 친분도 있으시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죠. 그리고 친윤, 어떻게 보면 친윤의 핵심인 장관이시기 때문에요. 그 이상민 장관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정쟁이나 이런 것과 별개로 이태원 참사라는 큰 재앙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진상규명을 해나가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을 해놓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해야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고, 오늘 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이런 얘기 나온다. 교체를 미리 했으면, 사퇴를 미리 했으면 이거 좀 부담이 덜 되지 않았겠느냐. 혹은 지금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상민 장관이 법적 형사적 책임지기 이전에 주무장관으로서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다 한다면 이런 일 자체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실의 의지와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게 좀 아이러니컬합니다만 행안부 장관이라는 것은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최대의 이 재난, 안전재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지만 또 수습을 해야 되는 자리인 게 맞거든요. 제가 아까 이주영 당시 세월호 사건 때 해수부 장관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수부 장관으로서 해경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또 해수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인양부터 시작해서 실종자 수색까지 그 모든 과정을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장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그 장관의 지금 딜레마적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미 이상민 장관이 수차례 국회에 나와서 나는 정말 백지로 사표를 위임한 상태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초기부터 일관되게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이 시기에, 그것도 국정조사를 합의한 바로 직후에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을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 온건파조차도 그 부분에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생각을 좀 온건하게 한다면 국정조사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좀 합리적인 목소리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제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위험하다라는 신고가 갔었던
그 2명의 사람이 희생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제 수사 과정 저희 모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했으면 이 일을 피할 수 있었는지 좀 밝혀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는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국민에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예산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신경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제일 중요한 좀 예산 심의가 좀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예산 처리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처리 해달라고 우리가 국정조사를 수용한 거 아닙니까? 그 어간에 아무런 어떤 정쟁 없이 평온한 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내서 자기 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정부 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될 영역이고요.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으로서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치 현안이라는 게 무엇인가가 이렇게 국회가 좀 파행을 빚으면 각자 이제 명분을 들어서 상대가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나름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자 조금 전에 이제 뭐 이런 상황들을 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산안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안 자체는 사실 국정 철학과도 뭐 맞물리는 부분이고 사실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논의 가운데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래도 큰 틀에서는 국회가 뭐 늘 매년 반복해 왔죠. 네. 매년 이제 예산안이 법정실에 그 처리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늘 있었던 일이 반복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더 다른 양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안 처리가 자꾸만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다른 안들과 연계해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산안은 좀 예산안대로 별도로 놓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당에서도 그런 입장일 텐데요. 예산안은 정말 말 그대로 내년 정부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 있는 밑그림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예산안에 대해서 송곳 검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그리고 국민의 혈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일 텐데요.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든지 국정 과제에 치우쳐 있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액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이 아니라 너무 정부 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뭐 지금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국토위에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건 이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관련된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그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것은 자꾸 증액을 하시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삭감을 하시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비례해서 좀 올리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절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크게 봐서는 이제 국정 철학이나 이런 거에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조금 특별한 것이 뭐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예산이 좀 특별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더욱더 송곳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애초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496억 정도만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연쇄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평소 때 철학에 따라서 복지 예산이니 복지 예산에서 어느 것이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전 때문에 조금 그런 비용들이 좀 다르다 이 얘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연말에 있는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정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3년째 4년째 임기 말도 아니고 지금 금년 처음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년 처음에서 지금 이 예산안을 받아야 내년에 윤석열 정부 표 국정 과제, 국정 정책을 집행할 수가 있는 예산이 겁니다. 이제 최초로 집행이 되는 당연하죠. 거죠. 그러면 저는 여야가 아무리 정쟁의 날을 밤을 새고 또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취임 초기, 취임 1년 차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물론 우리 장 변호사 말씀대로 송곳 검증을 해서 불필요한 걸 빼고 또 필요한 걸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 논의를 생산적으로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토의 예산에서 이른바 공공임대 늘리는 거 이건 충분히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그 예산을 줄였다고 한다면 좀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정쟁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괜히 대통령실 이전에 관련된 것은 일단 감정적으로 다 깎는 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특정한 인사, 한동훈 장관의 무슨 특활비라든지 그 한동훈 장관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막 깎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아까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안의 근본 취지는 내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여당이고 지금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내년도 정책을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달라는 말씀이고 그 입장을 전제하에서 좀 송급 검증을 해서 증액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예산에 있어서의 저런 검증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까 뭐 굳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회피라는 이야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생산적이고 협조적으로 그리고 정말 서로 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머리를 맞대고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된다. 지금 12월 1일이 본래 법정 시한인데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빨리 다시 되돌려서 서로 진짜 내년에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분위기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인 것인지 보통 취임 첫 해의 예산은 조금 그래도 야당에서 좀 넘겨준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분위기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당연히 뭐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예산안에 관해서는 분명히 여야 할 것 없이 협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에 국가의 또 살림살이가 뭐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민주당으로서는 그 국정조사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그 예산안 심의를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줬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심사, 예산안 의결이 끝나고 나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로 이렇게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일 텐데요. 그 정도로 양보까지 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줬는데 오늘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 발의가 나오면서 그 예산안 심사도 보이콧이 되는 것 같고 뭐 국정조사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국정조사 보이콧도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이 어떻게 보이콧을 하거나 심사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느냐 정말 의아하다라는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지금 집권 여당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당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학자와 법률가를 모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제 예산안, 뭐 국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어떤 중재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 지금 꽉 막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정치의 사실은 그 묘미이기도 하고 정치의 기본적인 저는 그 기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사사건건이 맞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지금 걸려 있죠, 국정조사 걸려 있죠, 해임안 걸려 있죠, 또 기타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논란, 그다음에 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논란, 강대강으로 매 건마다 맞부딪히고 있는 모든 게 꽉 막혀 있는 여야 간의 지금 강대강 대결인데요. 이것들은 사실은 하나 풀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제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사실은 빅딜이 좀 필요합니다. 빅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서 이 모든 현안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지. 물론 그것은 뭐 정치적인 득실도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 올려놓고 테이블 위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나라가 굴러가긴 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기는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 의혹은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큰 대의명분 하에서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지도부가 빅딜을 하든 아니 원내대표가 안 빅딜을 하든 간에 이걸 껌껌이 하나씩 풀어가지고 이게 풀리면 그 다음 또 안 되게 돼 있죠. 이번에 국정조사 풀렸었는데 당연히 또 해임 건의안 나오니까 이게 또 다시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런 꽉 막힌 여야의 대치 전국에서는 정말 그 설득력 있는 리더십을 가진 여야의 지도자들이 저는 빅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인지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극한의 상황으로 강대강 대치가 있고 너무나 많은 현안들이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빅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내대표가 본인이 결정하는 거에 굉장히 또 부담을 가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리더십이 그렇죠. 도마 올랐다 막 주호영 이러니까요. 원내대표도 그렇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렇고 뭔가 빅딜
빅딜을 했을 때 그 상대 진영에서 또 각자의 지지자들이 왜 이것밖에 못했느냐 또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일단 지금 합의한 것부터 하나하나 좀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서로에 대한 좀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국정조사 합의한 거 합의문 아까 잉크가 안 말랐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잉크가 또 아직 안 마른 그 합의문대로 일단 그것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것들은 또 진행하면서 서로 하나하나씩 좀 신뢰를 회복해 간다면 그래도 또 극적으로 또 합의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언제부턴가 원내대표 합의가 딱 나오면 끝났다는 생각이 안 드는 시기가 좀 온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신뢰를 회복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갔던 유튜브 매체죠. 더 탐사 관련해서 이게 좀 다른 이슈이긴 해요. 이게 과정 속에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경찰이 우리 한동훈 장관의 그 주소와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를 지금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게 실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찰은 뭐 그런 뭐 서식이 있는 건지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더 탐사 측이 한동훈 장관의 퇴근 후의 그 행적에 대해서 사실은 미행을 했다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경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리는 경찰의 공문에 누가 봐도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고 스토킹 당하는 것처럼 미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한동훈 장관의 자택과 주소가 나와 있으면 또 연락처가 나와 있으면 이게 경찰이 한동훈 장관을 피해자로서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공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일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경찰 측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그렇게 서식을 쓰는 것이 그렇다면 경찰은 착오다라고 얘기했네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애꿎은 그 여성이 스토커로부터 피해를 당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경찰이 더 이상 접근하지 말아라고 그 스토커 가해자한테 보내면서 그 여성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저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실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경찰에서 그러니까 법원이 접근 금지 가처분을 내리기 전에 경찰이 긴급 응급 조치라는 걸 내릴 수 있는데요. 이게 결정서가 있고 통보서가 따로 있습니다. 양식이 다릅니다. 결정서는 이제 피해자에게 이런 결정이 나와서 경찰이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근데 통보서라는 것이 피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토커라든지 그 뭐 접근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긴급 응급 조치를 받았으니까 이제 해당자에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라는 통보서를 보내주는데 그 통보서 양식에는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집 주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착오로 결정서를 보내준 거예요. 결정서를 보낸 거예요. 통보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근데 저는 진짜 사실 놀라운 것이 아까도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만약에 어떤 스토커에게 피해를 당하는 어떤 여성분에게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심지어 피해자가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이면 또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이시고 굉장히 또 힘이 있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신데 그분에 관한 사건에서도 이런 실수가 나오는데 과연 다른 또 스토커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으셨는데도 말씀을 못 하시거나 피해에 대해서 호소를 못 하신 상황들이 있는 건 아닌지 경찰의 이런 어떤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는 어쨌든 지금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사가 있을지 좀 관심이 가는데요. 사실 이 뉴스가 상당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지금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뉴스가 더 나왔잖아요. 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게 그러니까 채널A 사건, 한동훈 장관과의 사건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정진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3심까지 가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이제 1심에서는 이제 정진흥 당시 이제 그 차장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2심에서 이제 무죄로 판결이 됐고 오늘 이제 대법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검언 유착의 한 이제 당사자로서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피의자로 올랐었고 그래서 피의자로서 이제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몸싸움 과정에서 이제 폭행을
당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당연히 당시에 이제 폭행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정진웅 차장 검사가 그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네네. 그래서 1심에서는 구체적으로 인권을 탄압할 정도의 구체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결을 해서 1심에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유예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나 2심에서는 한동훈 장관 당시 피의자가 예.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아마 판단이 된다. 네. 이런 식의 이제 판결을 2심에서는 무죄를 한 것 같고 예. 오늘 대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2심 판결을 합법한 것으로 봐서 예. 법리상 문제가 없다 해서 예.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 사건 자체는 잘 알려진 것처럼 한동훈 장관과 이마 채널A 기자 사이에 검언 유착이라고 한 당시 대단히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만 그 실체가 사실은 그 용두 삼입격으로 끝나버린 사건이었고요. 그 과정에 부수적으로 뛰쳐나온 사건이죠. 예. 검언 유착 사건 자체는 아무것도 없었던 용두 삼입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 검언 유착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았던 한동훈 장관에 대한 현직 차장 검사의 폭행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판결문 혹시 보고 오셨나요? 네, 뭐 전체를 다 보지 못했는데 주요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폭행의 고의가 없어서 무죄라는 취지인데요. 폭행은 고의가 있어야지 인정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모든 범죄는 특히 과실 범죄가 아닌 한은 네. 고의가 모두 인정돼야만 이제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고의가 없어서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그 기소를 했던 그리고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이 지금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검사들은 기소 재량권이 있어서 수사도 하지만 기소를 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유죄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굉장히 많은 재판을 당하고 또 나름의 고통을 겪습니다. 형사소송 과정이 그렇죠. 힘드니까요. 예.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까지 가서 무죄로 선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실 검사들이 책임져 주지는 않거든요. 물론 검사들이 나름대로의 수사를 거쳐서 기소를 하는 것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과정에 고통받았던 시간들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정진웅 그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 재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검사로서 그리고 수사를 하면서 독직 폭행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무죄가 나왔고 그 무죄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 증거 인멸을 할까봐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것이 무리한 게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입장이 나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를 계속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녹취도 좀 준비했는데요. 박성중 의원이 인터뷰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함께 들어보시죠.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이미 그 정견 인물들이 뜨거운 감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여론조사 보니까 자기 정치 지도자 집합도에서 거의 뭐 1위까지 오는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종선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는 내부에 여러 뭐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결국 윤심을 한동훈 장관에게 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완전 새 판을 짜지 않겠느냐. 그런 뭐 가정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 분위기가. 네네. 자, 좀 설명을 드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입니다. 한 4월쯤으로 생각했는데 당겨졌어요. 2월 말이나 3월 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그럼 누가 당대표 유력하냐 이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뭔가 있었을까요? 예. 저는 뭐 지금 한국 정치나 우리 당의 실제적인 현실을 좀 고려하지 않은 좀 뇌피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전당대회가 3, 4월로 갈 줄 알았는데 2, 3월로 땡겨졌다는 이야기도 이제 일부 언론에 나온 겁니다만 네. 전혀 확인되지 않은 지금 불명확한 사실이고요. 당연히 그러나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권한을 가진 전준위, 전당대 준비위원회가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성이 된다면 전준위에서 전당대 시기와 방식과 전당대 룰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최근에 이 이야기가 지금 수면에 떠오른 이야기는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 관저에서의 예, 만찬 때문에 예, 맞습니다. 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있었고 그 며칠 전에 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네 분과의 만찬이 있어서 뭐 이게 수면에 올라왔는데요.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 다시 장관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출마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 예. 그러나
내년으로 예정된 내년 초에 예정된 전당대회 당대표 차출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는 정치는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건 맞습니다만 예. 대통령의 뜻이나 대통령의 의도대로 무조건 끌려가는 정당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치인 한동훈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오늘 지금 저희들이 다뤘던 이 재판 얘기가 분명히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은 저도 높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근데 네. 그만큼 이제 소위 윤핵관이나 이제 친윤이라고 하시는 그 당권 주자들이 좀 국민적인 인지도라든지 뭐 당원에 대한 어떤 득표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안정감이 있거나 유력한 주자가 없다라는 판단들도 내부에 있어서 자꾸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총선에도 차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뭐 총선에서 나와서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로 봤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국정 운영을 잘하는지 여부에 좀 연동돼서 한동훈 예. 장관의 정치적인 앞으로 앞날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정을 어떻게 안정시켜서 잘 끌고 가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드컵 소식으로 뉴스나이트 이어갑니다. 대한민국의 16강 진출 여부가 가려질 포르투갈전이 드디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카타르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민 기자. 네, 지금 저는 카타르 도하 중심지인 웨스트베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많은데 우리 대표팀 선수들 컨디션은 어떻게 보입니까? 네, 대표팀은 지금 비공개로 훈련을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황희찬 선수가 어제 미니게임을 하면서 전력 질주도 하고 공도 차면서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여줬습니다. 포르투갈전에 출전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 선수도 미니게임에서 컨디션이 좋아 보였고 가나전에서 2골을 넣은 조규성 선수, 가나전에서 헤딩까지 하며 투혼을 보여준 주장 손흥민 선수 등 모든 선수들이 훈련장에 나와 몸을 풀었습니다. 다만 김민재 선수만 호텔에 남아 종아리 부상 재활 치료를 받으며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전 출전 의지가 강한 만큼 잘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벤투호는 아마도 최상의 전력으로 포르투갈전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벤투 감독은 가나전에서 퇴장당해서 포르투갈전에 벤치에는 앉지 못하지만 VIP석에서도 코치들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전술 변화나 선수 교체 지시 등에는 별 문제가 없고 또 선수들 경기력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포르투갈은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과의 경기에 전력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 포르투갈의 산투스 감독은 조 1위로 가는 것이 자기들의 목표다. 그래서 브라질은 가능하면 뒤에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질 경우 조 2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조 1위가 유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 16강에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이 우리나라의 경기를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포르투갈은 다만 주전들 가운데 부상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주전 미드필더 페레이라는 훈련 중 갈비뼈를 다쳐서 한국전에도 못 나올 것으로 보이고
우루과이전에서 교체된 수비수 멘데스 선수도 결장 가능성이 큽니다. 주전 몇 명이 빠져도 여전히 강한 전력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포르투갈 전력이 약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우루과이처럼 전공법을 구사하는 팀의 공격은 잘 막아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포르투갈전에서도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나에게 실점한 3골 가운데 두 번째 골을 제외하고는 불운도 있었고 조금 변칙적인 상황에서 허용한 골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포르투갈 수비가 우리가 뚫기 어려운 정도의 스피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기더라도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야 16강 가능성이 보이지만 16강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을 강호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꼭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우리 전통 가면극인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우리 유산으론 지난 2020년 연등회에 이어 22번째인데요. 신분제 같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Félicitations à la Corée.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인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산하평가기구의 등재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의 탈춤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탈춤이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적 신분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이런 주제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등재는 유네스코가 한국의 탈춤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문화재청과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탈춤은 북청 사전으론 봉산탈춤, 동네 야류 등 국가무형문화재 13개와 시도 무형문화재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춤과 음악, 연극이 어우러진 종합예술로 계급사회에 대한 비판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내 BTS 무대 등 현대 예술에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탈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모든 사람의 자유, 또 보편적 평등의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아주 역동적이고도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한국 탈춤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하고 참 좋구나. 내가 나온 김에 춤이나 한번 추고 놀다 갑시다. 이번 탈춤 등재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무형유산은 판소리, 김장문화, 씨름 연등회 등 22개가 됐습니다. 북한이 제출한 평양 냉면 풍습도 인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올랐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정책의 방향이 처벌과 단속 중심에서 노사 자율 예방으로 바뀝니다. 사업장에 관련된 모두가 적극적으로 안전을 챙기지 않는 한 사망 사고가 크게 줄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 노동계는 기업 규제 완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도 안 돼 개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사망사고를 OECD 평균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규제의 핵심은 노사가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 개편으로 실제 사고를 토대로 위험한 작업과 공정을 중점 평가합니다. 위험 요인 선정부터 모든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사고 발생 사례와 위험성 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에게 상시 전달합니다. 방대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현실에 맞춰 재정비하고 소규모 기업과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쉬운 평가 도구를 개발합니다. 소기업은 공동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 실행을 위해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면서 동시에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데 취업규칙에도 넣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중히 처벌하고
동종 유사업종도 기획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작업 중지 기간 및 절차 합리화와 형사처벌 요건 구체화 등은 노동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재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으로 가겠다는 거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벌 규정 명확화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협소하게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적한 중대재해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제대로 처벌한 적도 없으면서 실효성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는데 야권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쌍용차 파업농성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헬기 사용이 위법해서 이에 저항한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또 화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에게 직접 쏜 건 위법한 직무 수행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또 이에 대한 노동자의 대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헬기뿐만 아니라 기중기 파손도 경찰이 스스로 감수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파손 책임을 원심 판단처럼 노동자 측에 80%나 물려서는 안 된다며 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업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총수 일가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허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주식을 SPC 삼립에 저가로 넘기고 또 내부 거래로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주는 등 각종 부당 지원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종합편성 채널 MBN이 1심 패소 후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다시 방송정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MBN은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될 때까진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91년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강기훈 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0년이나 지났더라도 과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행위는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0년대 초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입니다. 1991년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소속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목숨을 끊었는데 동료 강기훈 씨가 엉뚱하게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고인의 유서를 대신 써 죽음을 방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위법한 필적 감정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강 씨는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아마 유죄의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그 느낌, 그 뉘앙스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라도 좋으니 제가 일감의 뜻이라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20여 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까지 배상금 8억 원이 인정됐지만 불법 필적 감정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외에 다른 주장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밤샘 조사나 폭행 같은 개별적인 불법 행위는 재심과 상관없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대법원은 판결이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을 땐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과거 수사 과정의 불법 행위에 국가배상 책임을 다시 따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강 씨가 받을 배상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수사 책임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한 배상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타당하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강 씨 측은 사법부가 끝내 수사, 기소 전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가해자 개인들에 대한 배상 책임도 부정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9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 4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들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이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국 대법원 판결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 1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강제동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 재단을 통한 배상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외교당국 간 세부 내용을 둘러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 4주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는 두 나라가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ぜひとも現下の機運を生かして合意に達してほしい。そのために必須なのはお互いに相手の立場を思いやり、互譲の精神を持って。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 당시 동원령에 따라 식민지 조선에서 징용이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론회에서는 바로 이런 역사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強制かどうかってこれ本人にしかわからない。少なくとも何人かにどうだったんですかって実態を聞く必要があると思うんですが、それは全くやってない。日本政府は強制かどうかみたいなことを語る資格はないと思います。 한국에도 많은 독자가 있는 소설가 히라노 게이치로 씨는 혐한을 부추기는 일본 내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권을 중시한 당시 대법원 판결 취지는 제대로 전하지 않고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いきなり国家利益の代弁者になるのではなくて、やっぱり一人の人間としてそういう人がいたっていう事実に向き合うところから始め、その共感からじゃあ何をすべきな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くべきなんじゃないかと。 일본 시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하루빨리 이행하라고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에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바꿔 지금이야말로 사죄와 피해자 구제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덩샤오핑 후계자로 중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9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재임 중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장 전 주석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띄웠지만 시 주석이 벌인 부패와의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종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에서 별세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향년 96살 장 전 주석의 사인은 백혈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입니다. 중국 동부 양쯔강 하류 장수성 양저우서 태어난 장 전 주석은 상하이 교통대 학생운동권 핵심 인물로 자동차 공장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1985년 시장이 된 상하이를 경제와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1989년 태난먼 사태를 진압해 덩샤오핑의 후계자로 지명됐습니다. 당 총서기에 오른 뒤 15년 동안 중국 최고 권력을 쥐고 덩샤오핑 개혁개방 노선을 이어받아 중국 고도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以敌海外侨胞为中国失去了邓小平这样一位伟大人物。 미국, 러시아 등과도 부드러운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1992년에 수교를 맺었고 1995년에는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재임 기간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유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등을 이뤄냈습니다. 为摆脱贫穷落后，实现经济的发展，注入新的活力。中国人民将从中受益。 장 전 주석은 시진핑 주석을 후신타오 이후 지도자로 띄웠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장 전 주석의 측근 세력 상하이방을 정적 세력으로 분류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장 전 주석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약화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곤경에 빠진 중국 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중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남부 광저우와 미국, 캐나다에서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성토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에서 중국 당국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중국계가 다수 포함된 시위대는 중국의 대학생들처럼 백지를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이 과도한 봉쇄 조치로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했고 특히 지난 24일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를 키웠다고 비난했습니다. A lot of protests, occurred in China. The Chinese people suffered from the zero COVID policy, and some Chinese, died for the such kind of policy. 미국 뉴욕에서도 반중국 시위가 열렸습니다. 백지와 함께 다양한 정치, 사회적 요구가 담긴 종이와 피켓이 내걸렸습니다. I am seeing Chinese people stand up for themselves and how I wish them the best in their fight for freedom and democracy. 중국 안에서도 지난 주말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남부 경제도시 광저우 등으로 시위가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홍콩 유력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을 맞은 중국이 곤경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봉쇄와 이동 제한 등 엄격한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감염자가 급증하자 딜레마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법에 따라 적대 세력의 침투 및 파괴 활동과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를 외세가 개입한 불법 활동으로 몰아가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두입니다. 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12월의 첫날이자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철원 영하 14도, 대전 영하 7도, 대구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강력한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광주 4도, 부산 7도로 오늘보다는 1, 2도가량 높지만 예년보다 7도에서 9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충청 이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겠고 오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다시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7cm 이상,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다른 지역은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일부, 동해안에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지만 주말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중북부에는 약한 눈이나 비가, 남부 지방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